남편을 굶겼으면 이 사달이나! 발정난 개를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금요일 밤 응급실 하반신이 붙어버린 남녀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커튼을 젖히자 그곳에 있던 남자는 매일 야근한다던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달려온 시어머니는 이 꼴을 보고도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오죽 남편을 굶겼으면 이 사달이 낫겠어.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 플래시를 터뜨리고 두 사람의 피를 뽑아 냉동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발정난 개를 응급실에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날 밤 서연이 남몰래 보관한 그 혈액 샘플 2개가 훗날 남편과 상간녀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어떻게 시댁 일가를 밑바닥까지 해부해버렸을까요? 이 사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금요일 밤 11시 대형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당직을 서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서연은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환자 뭐야? 중증도 분류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그게요. 119에서 긴급 무전이 왔는데 하반신이 결합된 채로 분리가 안 되는 남녀 환자가 이송 중이랍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관계 중 질경련으로 몸이 붙어버린 케이스는 의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극히 드문 증례였거든요. 도착 예정 몇 분이야? 3분이면 들어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처치 장비를 점검하며 환자 분류소 앞에 섰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며 허검지검 뛰어들어왔습니다. 분리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성 쪽 통증이 극심하고 남성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분류소의 하얀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커튼 자락 위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매일 밤 야근이라며 새벽녘에야 기어 들어오던 남편 박지훈이 젊은 여자와 하반신이 맞붙은 채 들것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표에는 한율이라고 적혀 있었고 둘 다 땀에 젖은 얼굴로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죠. 서연의 눈동자가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1초였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턱 근육을 단단히 조인 채 감정의 파도를 억지로 삼켜버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지우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야, 이서연, 뭘 멍하니 쳐다봐. 네가 의사라며? 당장 안 떼어내고 뭐하는 짓거리야. 빨리 안 움직여.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들킨 주제에 아내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가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환자 상태 기록용으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케이스는 기록을 남겨야 하거든요.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사진을 찍어. 환자분, 소란 피우시면 처치가 늦어집니다. 가만히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듯 건조했습니다. 지우는 그 싸늘한 어조의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고 유리는 모포를 끌어당기며 얼굴을 파묻었죠. 서연은 복도를 지나가던 김인턴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김인턴, 여기 와봐. 이 희귀한 교미 결합 케이스 좀 관찰해둬.
수련 기간에 이런 거 보기 힘들거든. 김인턴이 커튼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응급실에선 별 개들을 다 보는 법이야. 잘 봐도. 지우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목이 터져라 악을 썼습니다. 이서연, 당장 사람들 내보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지금 위협하실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환자분. 서연은 지훈의 고함을 가볍게 받아치고 간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체열 키트 가져와. 두 사람 다 혈액 검사 진행해. 결합 상태에서 약물 투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야. 원칙이니까. 간호사가 체열 키트를 건네자 서연은 먼저 유리의 팔에 고무줄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유리의 팔 안쪽 정맥 위로 미세한 주사 바늘 자국 여러 개가 점처럼 찍혀 있었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자국들을 눈에 새기듯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두 사람의 피를 뽑아 시험관에 담았죠. 이 샘플 2개 절대 폐기하지 말고 특수 냉동 보관해. 라벨 따로 붙이고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다른 사람 손 타지 않게 해.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곧바로 샘플을 들고 냉동고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쾅 하고 열리며 고급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튼 사이로 하반신을 가리지도 못한 채 누워있는 아들의 꼴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서연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주변 간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왼쪽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칠칠 맞은 년, 네가 오죽 남편을 굶겼으면 애가 밖에서 이 사달이 났어. 남편 하나 제대로 붙들어 못 매는 주제에 뭐? 의사? 의사 가운이 아깝다 아까워. 시어머니는 목청을 높여 응급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다구니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불륜을 목격하고도 화살은 오로지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지훈이 이불 속에서 기어나오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닥쳐. 내 마누라가 남편 관리를 못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입 다물고 있어. 시어머니는 아들조차 가차없이 입을 틀어막고 다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밤마다 병원에서 뒹굴면서 남편 밥은 차려놨어? 이부자리는 깔아놨어? 여자가 집안일을 팽개치니까 남자가 밖에서 딴살림을 차리지. 서연은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짚지도 않았습니다. 곧게 선 자세 그대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하반신 관리는 제가 아니라 수의사한테 맡기셔야겠네요. 발정난 개를 응급실에 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순간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입을 틀어막았고 김인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움켜잡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바닥에 주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이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 주둥아리를. 지훈이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린 쪽이 누군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서연은 대꾸 한마디를 던지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요원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고 서연은 그 틈에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근육이완제 투여합니다. 둘 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용량의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투여하자 약물이 돌기 시작했고
뒤엉켜 있던 두 사람의 몸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어지는 순간 유리는 모포를 끌어안고 벌떡 일어나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끝까지 주시했습니다. 유리의 얼굴, 체형, 팔 안쪽의 주사 자국까지 전부 머릿속에 각인시키듯 눈을 가늘게 좁혔죠. 처치가 끝난 지훈을 응급실 구석 임시 병상으로 밀어넣은 서연은 커튼을 탁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할 테니까 거기서 몸이나 추스르고 있어. 지훈이 커튼 너머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서연,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 하반신이 붙어서 구급차에 실려온 게 오해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서연의 등 뒤에 대고 독을 뿜었습니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욕보여? 두고 봐라, 이년아. 병원장한테 말해서 그 더러운 의사가운 벗겨버릴 테니까. 넌 이 바닥에서 영영 매장이야.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음 교통사고 환자의 처치를 위해 새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팽 하고 고무장갑이 손목에 팽팽하게 감기는 소리만이 응급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한가운데 서서 서연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내의 추악한 배신을 머릿속에서 잘라냈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서 썩은 조직을 도려내듯 깔끔하고 정확하게. 응급실 난동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지훈을 끌고 대형병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원장은 평소 지훈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장비 납품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자였죠. 시어머니가 원장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 우리 지훈이가 응급실에서 봉변을 당했어요. 그 못된 년이 남편 치료는 안 하고 사진을 찍어대고 인턴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줬다고요. 박 원장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고 인격 모독이죠.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지훈이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그 여자 오늘 중으로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다시는 이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요. 박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징계위원회 서류를 꺼내 능숙하게 서연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보호자 폭행, 진료 거부.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닌 거짓 징계 사유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도 거른 채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서연에게 인사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즉각 직위 해제 통보입니다. 짐 정리하시고 오늘 안에 퇴거해 주세요. 서연은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연은 그 떨림을 주먹을 쥐어 눌렀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 종이 상자에 담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응급실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죠. 서연은 곧장 평창동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서연의 눈에 대문 옆 쓰레기통 위에 쌓인 검은 봉투들이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자신의 옷가지와 책, 소지품이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져 있었죠. 그때 대문 안쪽에서 인터폰이 켜지더니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거 다 보여. 내 짐은 다 내놨으니까 빨리 치우고 꺼져.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서류들이 아직 안 해. 서류?
내 애비가 남긴 쓰레기 서류 말이야? 시어머니의 비웃는 소리와 함께 대문 위로 낡은 서류철 하나가 날아와 서연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서류철이 아스팔트 위에 부딪히며 누런 종이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죠. 쓰레기 같은 내 애비짐이나 당장 치워.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 육중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바람에 날린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서류철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종이를 줍는 서연의 손등 위로 차디찬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앞으로 빼돌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금도 적금도 서연 명의로 된 것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죠. 살을 에이는 영화의 혹한 속에서 서연은 부동산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비좁은 단칸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주머니에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한겨울인데도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벽 모서리마다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또르르 새어 바닥에 얼음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바닥은 발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차디찬 장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미지근한 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컵라면을 부었지만 면은 제대로 불지도 않았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라면을 젓가락으로 건져 입에 넣는 서연의 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참고 또 참았던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라면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평창동 대저택의 넓은 거실에서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최고급 한우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구워진 한우 한 점을 유리의 접시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많이 먹어. 이제 그 못된 년 쫓아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유리가 샴페인 잔을 들며 희죽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언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이 추운 날에. 지훈이 고기를 씹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알게 뭐야?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시어머니가 양주를 따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년이었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대저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산동네 단칸방. 서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치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동댕이 쳤던 아버지의 낡은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서연의 손가락이 딱 멈추었습니다. 서류철 깊숙한 곳에 접착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져 있던 두꺼운 문서 한 뭉치가 나온 것이었죠. 서연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의 의료기기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은 핵심 기술의 원천 특허권 원본이었습니다. 특허 소유자 란에는 서연의 아버지 이름이, 상속인 란에는 이서연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서연의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특허장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눈물 흘려가며 만든 회사. 그걸 내 놈들이 통째로 삼켰어? 내 손으로 뼈대 하나까지 남김없이 부숴줄게. 한 조각도 안 남겨. 서연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도끼가 채워 넣었죠. 서류철을 마저 뒤지던 서연의 손끝에 낡은 수첩 한 권이 걸려 나왔습니다. 수첩 사이에 꽂혀 있던 구겨진 명함 한 장. 대형 건설사 회장 강인호. 서연은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굵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선생, 목숨의 은인. 언제든 연락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3년 전 새벽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던 노신사.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환자를 서연이 4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아 살려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회장님, 저 이서연입니다. 3년 전 응급실에서. 수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반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선생 아닌가?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어디 힘든 일이 있는 겐가?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 병원도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발판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세. 내가 소유한 건물 중에 자니가 쓸만한 곳이 있어. 의사가 메스를 놀려야지 길바닥에 있으면 되겠나? 전화를 끄는 서연은 구겨진 명함과 특허장을 가슴팍에 나란히 품었습니다. 보일러도 없는 단칸방은 여전히 뼛속까지 시렸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얼어붙은 방 안에서 유일하게 뜨겁고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변두리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야간 의원의 간판이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진료실은 허름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렸으며 대기실 의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6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서연의 손은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실려온 고열 아이의 병명을 단 3분 만에 짚어내고 계단에서 굴러팔이 부러진 할아버지의 부목을 정확하게 대어주었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손주 살려주셨어요. 큰 병원에서는 내일 오라고 했는데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오세요. 여기 밤새 불 켜져 있으니까요.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동네 골목마다 밤에 아프면 그 의원 가라는 말이 돌았고 서연의 야간 의원은 밤마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서연이 의사로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평창동 대저택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뭐, 그년이 의원을 열었다고? 시어머니는 유리와 함께 네일아트를 받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올까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래. 유리가 눈을 반짝이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유리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야간 의원 앞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유리는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밀어냈죠. 유리가 코를 손가락으로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달동네 냄새 너무 나요. 이런 데서 진료하면 병이 더 옮겠네. 대기실에 앉아있던 노인 환자 한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는 그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의사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치료받으시면 병이 낫겠어요?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시어머니가 진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이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여긴 진료 중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진료? 이 구멍가게에서 무슨 진료야? 거짓골이 딱 어울린다.
어울려. 시어머니는 진료실을 둘러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자가 불안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나가실 분들이니까요. 서연은 환자의 상처 소독을 차분하게 마무리하며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서연. 눈깔도 안 마주치는 거 봐라.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뻣뻣해? 내가 이 병원 문 못 열게 동네 깡패들 풀어줄까? 유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이런 데는 알아서 망해요. 환자들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고 차트에 기록을 적어 넣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고 표정 한 조각 흐트러지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유리가 소란을 피우다 지쳐 돌아간 뒤에야 서연은 진료실 문을 닫고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죠. 분노를 삼키는 데는 익숙했지만 환자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뼛속까지 쓰라렸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특허장 사본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칼은 다 갈아야 뽑는 거야. 그 무렵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유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깨를 주물러주고 과일을 깎아 바치며 살갑게 굴었죠. 어머님, 이 포도 제가 씻어왔어요. 많이 드세요. 이뻐라. 그 못된 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넌 눈치도 빠르고.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유리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곧바로 웃음기를 싹 지웠습니다. 유리의 눈이 안방 벽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안쪽 깊숙한 곳에 묵직한 철제 금고가 있다는 것을 유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금고를 열 때마다 유리는 슬쩍 고개를 돌려 손가락이 누르는 번호를 훔쳐보았습니다. 5, 9, 2, 7, 1. 유리는 그 5자리 숫자를 입속으로 여러 번 되뇌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제 써먹게 될지 모르지만 이 번호는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라고 유리는 확신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매일 밤 진료가 끝나면 텅 빈 의원의 홀로 남아 강 회장이 소개한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선생님, 특허 원본만으로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 측이 특허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 내부의 실제 장부, 그러니까 이중 장부를 확보하면 완벽합니다. 이중 장부,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지훈 회사가 곧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자리라면 임원실 보안이 비는 틈이 생길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설명회 초대장 사본을 펼쳐놓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VIP 라운지 입장 조건까지 꼼꼼하게 밑줄을 그었죠. 설명회 당일 서연은 강 회장이 마련해준 외국계 투자사의 위조 명함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안경을 쓴 서연의 모습은 야간 의원의 허름한 의사와는 전혀 딴 사람이었죠.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한 모금 홀짝이며 단상 위에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은 양복 단추를 풀어헤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특허 기술은 국내 유일의 독점 기술로 향후 5년간 매출 3배 성장이 확실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술을 내 것이라고 떠들고 있구나. 서연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단상에 쏠린 바로 그 틈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임원실 구역으로 이동한 서연은 미리 파악해둔 보안 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훈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미리 준비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쏟아졌죠. 불법 비자금 운용 내역, 특허 도용 경위서, 이중 장부 원본. 서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올라가는 동안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모니터 불빛을 가렸습니다. 발소리는 다행히 옆 사무실로 향했죠. 복사가 완료되자 서연은 USB를 빼내어 블라우스 안쪽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VIP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 안에 지훈의 목줄이 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 줄을 언제 당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박 원장을 대형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두툼한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원장님, 해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기집애가 야간 의원을 열고 설치잖아요. 아예 의사 면허를 빼앗아 버려요. 박 원장은 사과 상자를 차 트렁크에서 자기 차로 옮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과거 진료 기록을 좀 손보면 됩니다.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면허 정지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년이 다시는 하얀 가운 입고 깝치지 못하게요. 박 원장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사협회 인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서연이 강 회장의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 준비를 마쳐갈 무렵 서연의 야간 의원으로 대한의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소환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서연은 소환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환자 사망 의혹, 면허 정지심의 회부. 서연은 소환장을 접어 가운 주머니에 넣고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징계 소환장이 날아오기 며칠 전 강 회장은 서연의 야간 의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강 회장은 허름한 대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선생, 이 조그만 의원에서 한 달 만에 동네 명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회장님이 건물을 내주신 덕분입니다. 건물이 환자를 살리나 의사가 살리지. 강 회장은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선생, 내가 지금 수도권의 대형 트라우마 센터를 짓고 있어. 헬기 이송부터 중증 외상 수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야. 서연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의 조감도, 장비 목록, 운영 계획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여기 총괄 센터장을 맡아줬으면 해. 자네밖에 없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센터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가 곧이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도 되는 겁니까? 이 선생이 아니면 누가 맡아? 3년 전 내 심장이 멈췄을 때 40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자네야. 그 사람한테 병원 하나 맡기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강 회장은 투박한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센터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키지 않았죠. 거대한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얼어붙은 라면을 삼키던 서연에게 국내 최대 트라우마 센터의 수장 자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허락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서연이 센터장 취임을 수락하고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던 바로 그 주, 한 인터넷 의료 전문 매체에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출신 이서연, 약물 오투여로 환자 사망 의혹. 서연은 기사를 읽으며 이마에 핏줄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육이완제, 교차 처방으로 인한 쇼크사. 자신이 처치한 적도 없는 환자의 이름이 기사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박 원장의 지시였습니다. 과거 서연이 대형 병원에서 처치했던 환자의 진료 기록을 교묘하게 뒤바꾸어 서연을 치명적인 의료 과실을 저지른 의사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뜬 다음 날 박 원장은 서연을 대형 병원 로비로 불러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 인적이 드문 카페 좌석에 박 원장이 커피를 홀짝이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자 박 원장은 눈꼬리를 늘어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 요즘 고생이 많지? 기사 봤어? 보았습니다. 그 환자, 이 선생이 야간에 근육이완제를 잘못 투여해서 죽은 거로 되어 있거든. 의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미 넘어갔어. 박 원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선생, 의사 생명 끝장나기 싫으면 그 센터장 자리 조용히 내려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서연은 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페 천장 모서리에 달린 CCTV의 위치를 이미 확인한 뒤였죠. 서연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에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손끝으로 짚으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원장님, 그 환자 차트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뭐? 조작된 차트라면 의학적 모순이 있을 텐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 원장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며 서류 가방에서 차트 사본을 꺼내 탁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 어디 한번 빠져나가 봐. 서연은 차트를 받아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서연의 시선이 멈추었죠. 근육이완제 투여 시간이 새벽 2시 14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시간에 옆 수술방에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수술방 출입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트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 뭐가 잘 보여? 이 선생 이름이 떡하니 찍혀 있잖아. 네, 잘 보았다는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서연의 담담한 뒷모습을 보며 겁먹어서 할 말을 잃은 것이라고 착각했죠. 서연이 로비를 떠난 직후 시어머니가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잘 됐죠? 그 기집애 표정이 어땠어요? 하하, 사색이 다 됐더라고요. 징계위에서 면허 날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기집애 다시는 하얀 가운 입고 목갑치게 아예 숨통을 끊어놔 주세요. 돈은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걱정 마십시오. 의사협회 쪽 인맥은 단단히 잡아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며 승리에 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박 원장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강 회장이 은밀하게 심어둔 조사원은 박 원장이 시어머니로부터 사과 상자를 건네받는 현장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스란히 촬영해 두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이 오간 장면이 초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박 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던 브로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서연 측 변호사에게 접촉해 왔고 뇌물 전달 과정의 녹취록까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서연은 야간의원에서 마지막 환자를 보낸 뒤 진료실 불을 끄고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 원장의 뇌물수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 두 번째, 브로커의 양심선언 녹취 파일. 세 번째, 과거 대형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믿을 만한 간호사가 건네준 박 원장의 불법 리베이트 장부 사본. 서연은 3개의 봉투를 하나씩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 서연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협회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징계위원 7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단상 한가운데에는 박 원장이 팔짱을 낀 채 성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방청석 맨 뒷줄에는 시어머니가 부채를 붙이며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멈추며 유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표정 좀 봐. 무덤 들어갈 표정이 딱 저래. 징계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전문의 본건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끌어당기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선 박 원장님이 제출하신 차트의 투약 시간을 보시겠습니까? 새벽 2시 14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저는 바로 옆 수술방에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방 출입 로그 기록입니다. 서연이 화면에 띄운 수술방 로그에는 서연의 출입 시간이 새벽 1시 47분부터 3시 12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2시 14분에 저는 수술방 안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박 원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불안하게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요? 그 전에 박 원장님 손목에 수갑부터 차셔야 할 텐데. 화면 보시죠. 서연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시어머니가 차 트렁크를 열고 사과 상자를 박 원장에게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과 상자 뚜껑이 열리자 빼곡하게 들어찬 현금 다발이 화면 가득 잡혔죠. 징계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기집애 의사 면허 아예 뺏어버려요. 영상 속 박 원장이 사과 상자를 자기 차 트렁크로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회의실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죠. 박 원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두 팔이 스르르 풀리더니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브로커의 양심 선언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 원장의 지시를 받고 시어머니 측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전달 장소, 일시, 금액 모두 기록이 있습니다. 박 원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 선생,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서연은 박 원장을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3번째 서류 뭉치를 징계위원장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마지막으로 박 원장님이 지훈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장비 납품 대가로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차명 계좌로 수수한 내역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장부 사본 원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받아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박 원장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원장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서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다 거짓말이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요? 블랙박스 영상도, 브로커의 진술도, 차명 계좌 이체 내역도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박 원장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결국 두 무릎이 꺾이며 단상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을 부채로 가리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유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나가요. 빨리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누군가 연락을 받은 취재진 서너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장이 마이크를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본위원회는 이서연 전문의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즉각 기각합니다. 아울러 박 원장의 뇌물수수 및 진료 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의하고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2명의 사복 경찰이 대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원장의 양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조용해진 대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 선생, 이러면 안 돼. 나도 피해자야. 시어머니 쪽에서 협박을 한 거라고. 박 원장이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징계위원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이고 대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강 회장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굵은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그 무게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대형 트라우마 센터 개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계 인사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센터 정문에 걸린 대형 현수막 위에 총괄 센터장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가운 위에 센터장 명찰이 달려 있었고 서연의 눈에는 그간의 모든 고난을 관통해 온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죠. 이 센터는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개원 기념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내는 순간 형형색색의 꽃가루가 하늘로 흩날렸죠.
바로 그 시각 경찰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박 원장이 초라한 몰골로 경찰 호송차 뒷문에 머리를 부딪히며 처박혔습니다. 원장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박 원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대형 병원의 주인이었던 사내의 등이 새우처럼 구부러져 있었죠. 같은 시간 평창동 대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수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모친 되시죠?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출석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사시나무 잎처럼 파르르 흔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사관이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취임한 서연은 첫 주부터 헬기로 이송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연달아 살려내며 센터의 명성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의 중상 환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이까지 서연의 메스가 닿는 곳마다 꺼져가던 생명이 되살아났죠. 서연의 눈부신 성공 소식은 당연히 지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환하게 웃는 서연을 본 지훈은 리모컨을 텔레비전에 내던졌습니다. 전현이 감히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지훈의 발밑에서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친이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에 지훈은 자신의 회사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사무실의 파쇄기에 서류를 미친 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훈의 불안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유리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리는 지훈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동아줄이라면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한다고 유리는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센터장 집무실에서 서연은 가방 안에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복사해온 지훈 회사의 이중 장부 원본 파일이었죠. 서연은 강 회장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국세청 투서 서류에 USB를 동봉하여 봉인했습니다. 검찰청 특수부 앞으로도 동일한 사본을 준비했죠. 비자금 흐름, 특허 도용 경위, 이중 장부 원본까지. 이걸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서연은 2개의 봉투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봉투들이 지훈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올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책상 위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의 친정 이모였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다. 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셨는데 지금 지방병원 응급실이야.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빠져 전화기가 책상 위에 떨어질 뻔했죠. 어머니가 뭐라고요? 지금 의식은 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해. 급성 심근경색이래. 서연아, 빨리 와. 서연은 곧바로 센터의 헬기 이송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방병원에 계신 환자, 내 어머니야. 헬기 띄워서 여기로 옮겨. 지금 당장. 지시를 내리고 수술 준비를 점검하던 서연에게 수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센터장님, 심장 스텐트 재고가 없습니다. 이 시술에 필요한 특수 스텐트는 국내에서 박지훈 대표 회사만 독점 수입하고 있어서 다른 경로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서연은 수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2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아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헬기로 이송된 서연의 어머니가 트라우마 센터 응급병상에 도착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파형이 비명처럼 찍히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 발생, 바이탈 사인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며 수술 준비실로 뛰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에 호출하고 수술방 준비해. 스텐트 삽입 시술 들어간다. 센터장님, 스텐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독점 수입처가 박지훈 대표 회사뿐이라.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막힌 혈관을 뚫으려면 반드시 그 특수 스텐트가 필요했고 국내에서 그것을 가진 곳은 오직 지훈의 회사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병원 구매팀에 지시했습니다. 박지훈 회사에 긴급 발주 넣어 스텐트 한 개만이라도 당장 출고시켜 달라고 해. 구매팀 직원이 전화기를 붙잡고 지훈의 회사에 연신 통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직접 결제가 없으면 출고가 불가합니다. 분이 지나고 또 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심전도 파형은 점점 약해졌고 혈압 수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약물을 투여하며 간신히 심장을 붙잡고 있었지만 스텐트 없이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전부였죠.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느긋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이, 이서연. 우리 회사에 긴급 발주가 들어왔더라고. 뭐, 스텐트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근데 이상하다. 갑자기 스텐트가 급한 환자가 누구야? 설마 장모님?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내 엄마 숨통줄. 우리 엄마랑 내 손에 있어. 알겠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도 불쌍하다. 딸이 건방을 떨어서 이 지경이 됐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의 관자놀이가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이를 앙다물어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지만 서연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 조건은 간단해. 당장 이혼 소송 취하하고 내 아버지 특허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그리고 위자료 10억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바쳐.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스텐트 하나 내어줄게. 내 엄마 목숨값치고는 싸지 않아? 지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돈과 서리로 맞바꾸자는 짐승도 하지 않을 패륜이었습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심전도 파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졌고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목숨을 내깟 놈의 더러운 돈과 바꿀 것 같아? 지훈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넌 오늘로 지옥행 확정이야. 두고 봐. 서연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와들와들 떨렸지만 서연의 눈빛만은 불에 달군 쇳덩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너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의사가 메스를 사람 살리는 데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 서연은 곧바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급합니다.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필요한 스텐트의 국내 독점 수입처가 지훈의 회사입니다. 지훈이 고의로 출고를 막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 썩을 놈이. 강 회장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 내 해외 네트워크를 바로 돌린다. 싱가포르에 의료기기 파트너사가 있어. 동일 규격 스텐트가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시킬게.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은 곧바로 싱가포르 파트너사 대표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 동일 규격의 대체 스텐트가 싱가포르 창고에 있다는 확인이 떨어졌죠. 전용기 띄워. 지금 당장. 비용은 내가 다 된다. 인천공항에서 병원까지 경찰 에스코트 요청해. 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전용기가 싱가포르를 향해 이륙했고 인천공항에서 트라우마 센터까지 경찰 오토바이 릴레이 수송 라인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시각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지훈과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고급 양주를 마시며 서연이 무릎을 꿇고 찾아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1시간만 더 기다려봐. 서연이 그년이 특허 포기각서 들고 기어올 거야. 시어머니가 양주잔을 부딪히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목숨이 걸렸는데 안 기어오겠어? 기집애가 무릎 꿇는 꼴 좀 봐야 속이 풀리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서연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다리를 떨며 휴대전화를 연신 확인했고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트라우마 센터 옥상 헬리패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1분마다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서연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 하늘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점이 커지더니 굉음을 내며 헬리패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서연의 가운이 거세게 펄럭였죠. 헬기 문이 열리고 특수 냉장 박스가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박스를 받아 안으며 참았던 안도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박스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멸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방 자동문을 어깨로 밀며 들어섰죠. 스텐트 확보 완료. 시술 시작합니다. 서연의 손에 메스가 쥐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위로 서연의 손이 내려갔고 막힌 혈관을 향해 정확한 경로로 카테터가 진입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카테터 끝에 장착된 대체 스텐트가 좁아진 혈관에 도달하고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조정하며 스텐트를 펼쳤습니다. 삑, 삑, 삑. 멈춰가던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흔들리더니 서서히 규칙적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맥박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죠. 바이탈 사인 안정. 시술 성공입니다. 수간호사의 외침에 수술방 안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안정된 심전도를 올려다보며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서연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죠. 수술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벗어 던진 서연은 복도 의자에 잠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한 차례 크게 떨렸지만 곧 서연은 고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센터장 집무실로 돌아가 책상 위에 놓아둔 두 개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국세청 투서 봉투와 검찰청 특수부 봉투, 그리고 서랍에서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약 수사대 앞으로 적힌 봉투 안에는 응급실에서 보관해둔 혈액 샘플 분석 의뢰서가 들어 있었죠. 서연은 세 개의 봉투를 나란히 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지훈과 시어머니가 아직도 서연이 무릎을 꿇으러 올 거라 믿으며 양주를 홀짝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 회장의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핵심 기술 원천 특허권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누런 서류철 속의 문서였죠. 특허권 무효 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인단 수석 변호사가 법원 접수 창구에 소장을 제출하는 동안 서연은 곧바로 검찰청 마약수사대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마약수사대 담당 검사 앞에 내려놓은 것은 냉동 보관 스티커가 붙은 시험관 2개였습니다. 응급실 그 밤 지훈과 유리의 팔에서 직접 뽑아 특수 냉동고에 보관해 두었던 혈액 샘플이었죠. 이 혈액은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처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한 것입니다. 유리의 팔 안쪽에는 상습 주사 자국이 있었고 마약 투약이 의심됩니다. 담당 검사가 시험관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영장 청구 들어갑니다. 서연은 검찰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갈아온 칼을 한꺼번에 꽂아 넣는 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특허 소송 소식이 뉴스 속보로 터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개발한 원천 기술을 지훈 측이 무단으로 탈취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되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관들이 지훈의 회사 본사에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지훈은 사장실 문을 잠그고 파쇄기에 서류를 밀어넣으려 했지만 이미 서연이 투서한 이중 장부 원본 파일이 국세청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파쇄기를 돌려봤자 소용없는 발악이었죠. 회사 주식은 하한가를 찍으며 휴지 조각이 되었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산 속보를 텔레비전으로 본 유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유리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내던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평창동 대저택 안방의 금고였습니다. 59271. 유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대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문 비밀번호는 지훈에게 받아둔 것이 아직 유효했죠. 유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벽장문을 열고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 금목걸이, 롤렉스 시계 여러 개, 달러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미리 가져온 큰 가방을 열고 금고 안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것만 챙기면 돼.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유리가 가방 지퍼를 막 잠그려는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 출석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유리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꼴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아들 빨아먹고 이제 내 돈까지 훔쳐가려고. 시어머니가 유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유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겨나갔죠.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오빠 단속 못해서 다 망했잖아요. 비켜요. 이 돈이라도 챙겨야 살 거 아니야. 유리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볼에 붉은 피줄기가 세 갈래로 그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는 유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유리가 넘어지며 금고 앞에 현금 다발이 바닥에 흩어졌고 두 여자는 뒹구는 돈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구르며 비명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마약까지 먹인 거지. 이 더러운 년아. 마약은 오빠가 먼저 손댄 거예요. 어머님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 바닥에 흩어진 지폐 위로 머리카락과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목을 움켜잡고 발악하는 그때 대저택 정문을 부수듯 열고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 박지훈, 한유리, 마약 투약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안방으로 들이닥치자 시어머니와 유리는 머리채를 잡은 채로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흩어진 현금과 금품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유리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의 회사 로비에서도 지훈이 수갑이 채워진 채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 특허 무단 탈취 혐의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박 대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양복 윗단추가 뜯겨나간 초라한 몰골이었죠. 경찰서 유치장. 철창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유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핥힌 자국이 남은 얼굴로 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2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네가 내 아들한테 붙어서 마약을 먹이고 돈을 빨아먹은 거야. 유리는 부은 뺨을 매만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건 어머님이잖아요. 오빠가 먼저 저한테 약을 권한 거라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가 피해자야? 남의 남편을 꼬셔서 가정을 박살낸 년이? 어머님이 며느리를 쫓아내고 저를 데려다 앉힌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두 여자는 철창을 붙잡고 서로를 향해 침을 뱉으며 발악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트라우마 센터 특실 병상에서 서연의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서연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는 규칙적이고 안정된 심장 박동이 또렷하게 찍히고 있었죠. 어머니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구나.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제 뺨에 가만히 갖다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약수사대 취조실에서는 지훈과 유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혈액감정 결과 둘 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담당 검사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가리키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한테 억지로 약을 먹인 겁니다. 저는 모르고 맞은 거라고요. 지훈이 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리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거짓말.
이 사람이 먼저 주사기를 꽂았어요. 저는 겁이 나서 거절도 못한 거라고요. 이 미친년이 끝까지 거짓말을. 네가 매번 약을 구해왔잖아. 뭐라고? 약값은 전부 당신이 낸 거잖아. 회사 비자금에서 빼돌린 거 내가 다 알아. 검사가 조서를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의 범죄를 폭로하며 물어뜯는 두 사람 덕분에 조서는 술술 채워지고 있었죠. 법원은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특허권 원본과 이중 장부의 증거력을 인정하여 특허권이 서연의 단독 소유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시어머니의 대저택을 포함한 모든 은닉 재산이 서연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갇힌 시어머니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들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철창 너머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푸른 수의를 입은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약 후유증으로 손이 덜덜 떨리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연은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의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 의사로서 진단하건대 넌 여기서 평생 그 썩어가는 몸뚱이로 고통받다 죽을 거야. 지훈이 유리창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서연, 네가 이럴 수는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내일 새 병원 라운딩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서연은 미련 없이 꼿꼿하게 돌아섰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가는 서연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죠. 서연의 등 뒤로 지훈은 유리창에 이마를 찌으며 처절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교도소 바닥을 두 주먹으로 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서연은 교도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 회장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 선생, 다 끝났어? 네, 회장님. 이제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려고요. 강 회장이 투박하게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연은 조수석 창밖으로 멀어지는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지훈, 특허 무단 탈취, 거액의 횡령,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병합, 징역 10년.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훈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찬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죠. 교도소 중증병동에 수감된 지훈은 마약 후유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해서 피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던 사내는 푸른 수에 위에 핏자국을 묻힌 채 녹이 쓴 철제 침대 위에서 천장만 올려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병동 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기침을 하는 지훈의 소리만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메아리쳤죠. 유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유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약 후유증으로 치아가 서너 개 빠지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졌으며 한때 필라테스 강사로 탄탄했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유리는 서울 외곽의 뒷골목 유흥업소에서 새벽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곰팡이 핀 원룸 바닥에 누워 과거 명품 가방을 들고 대저택을 활보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지만 유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로는 가장 처참했습니다.
뇌물 공여와 사기 방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강남의 상가, 제주도의 별장까지 전부 법원 경매로 넘어갔죠. 시어머니가 쫓겨난 곳은 다름 아닌 산동네 꼭대기의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고 곰팡이가 핀 서연이 겨울밤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찬물에 라면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방이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산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한때 모피코트를 걸치고 샹들리에 아래서 한우를 구워 먹던 손으로 골판지를 줍고 찢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갈라진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법원 경매에 나온 평창동 대저택의 입찰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채권을 활용해 헐값에 단독 입찰서를 넣었고 다른 입찰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낙찰. 대저택은 이서연의 명의로 완벽하게 넘어왔습니다. 이사 당일 서연은 대저택 정문에 섰습니다. 정문 옆 돌기둥에 박혀있던 낡은 문패를 두 손으로 잡아 뜯어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적혀있던 노쇠 문패가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죠. 서연은 가방에서 새 문패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세 글자가 단정한 글씨로 새겨진 문패를 돌기둥 위에 단단히 박아 넣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서서 새 문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죠. 대저택 정원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원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건강을 되찾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따뜻하죠?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이 잡히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쇼를 여미어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밖에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시어머니였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산동네에서 내려오는 길에 자신이 살던 대저택 앞을 지나가던 시어머니는 정원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서연을 발견하고 눈이 뒤집혀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야, 이서연. 문 열어. 거긴 내 집이야. 내가 30년을 산 집이라고. 시어머니의 손톱이 철제 대문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정원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2층 발코니로 올라갔습니다. 발코니 난간에 손을 올린 서연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리어카 옆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한눈에 들어왔죠. 찢어진 패딩 때가 낀 고무장갑, 이마에 흐르는 땀.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이제 제 집이거든요. 시어머니는 발코니를 올려다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서 돌아서며 경호실에 짧게 지시했습니다. 정문 밖에 무단 침입자가 있으니 조용히 내보내주세요. 사설 경호원 2명이 대문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짝처럼 끌려나가며 서연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골목 너머로 사라진 뒤 서연은 다시 정원으로 내려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정원의 목련 꽃잎을 흩날렸고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연은 트라우마 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의 응급 외상 전문 기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의료진이 연수를 오고 국제학술지에 서연의 논문이 실렸으며 센터는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로 이름을 떨쳤죠. 서연은 자신을 벼랑 끝에서 구해주었던 강 회장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오랫동안 알아온 난치성 심장 질환을 서연이 직접 집도하여 완치시켰고 서연은 강 회장의 평생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 자니가 두 번째로 내 목숨을 살렸어.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먼저입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아요. 두 사람은 함께 강의 의료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사업과 가난한 의대생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죠. 강 회장의 이름과 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재단 현판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중증 환자가 밀려드는 트라우마 센터 응급실 한가운데 당직을 서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외상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다중 외상 환자입니다. 의식 없고 출혈이 심합니다. 인턴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 사이렌 소리와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은 챕터 1의 그 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서연은 그때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수술팀 대기. 수술방 2개 동시에 열어. 내가 직접 들어간다. 서연은 새하얀 의료용 장갑을 손에 끼우며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팽 하고 고무 장갑이 손목에 감기는 익숙한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복수의 지옥을 온몸으로 관통한 서연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사로 거듭나 환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스를 든 서연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빛이 후광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응급실에서 남편의 추악한 배신을 목격하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서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한겨울 단칸방에서 찬물에 라면을 삼키며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철 한 장을 붙잡고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은혜에 기대어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은 결국 자기 가슴에 더 큰 못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감옥 병동에서 피를 토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았던 바로 그 단칸방에서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요.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강 회장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큰 복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연처럼 이를 악물고 한 발만 더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발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